제가 이제 소개할 내용을 이제 이런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특히 도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써보신 것 같긴 한데 아마 처음 들어갔을 때 기존의 서버랑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제약이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왜 그런 식으로 가게 됐고 약간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전에 넣어놨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위대한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어쨌거나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서버 구성하는 것도 어렵고 배포하는 것도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해결책을 제시했던 게 제 생각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한기님이 워낙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6년에 나왔어요. 근데 벌써 10년이 다 돼가지고 진짜 엄청 좀 놀라운 얘기죠. 어쨌거나 이런 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아마 사스라거나 파스라거나 뭐 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소프트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앱을 말하는데 약간 지금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앱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모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히로쿠나 구글 앱 엔진처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고서 그 어플리케이션 바로 서브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사실 우리가 이게 기존의 서브랑 거의 가장 비슷한 개념이에요. 가장 비슷하지만 같진 않아요. 그걸 사실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유클라우드 주제 같은 게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도커도 그렇고 어떤 발전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커도 어떻게 보면 히로쿠나 해서 구글 앱 엔진에 하던 역할을 요 단계로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내려놓는데 거기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스스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약간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일 건데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요. 컴퓨터랑 클라우드는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 종류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피었다. 그렇죠. 경관적 제약을 보게 되면은 일단 부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고 싶다. 아무데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서버를 놓고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느리겠죠. 일단 그런 제약이 있고 예산적 제약도 굉장히 커요. 뭐 한 50대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100만 원씩 잡아도 5천만 원이 드니까. 그리고 유지 보수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관리자를 고용하거나 하죠. 소프트웨어 관리자와 별개로, 개발자와 별개로 그렇게 합니다만 클라우드 위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약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객체 지향 같은 데서는 각자 책임을 지고 자기 할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공간적 제약이 일단 없죠. 언제든 이제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물리적 서버를 설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장소적 제약도 거의 없는 게 아마존이나 뭐 디지털 오션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리전을 커버해요. 또한 이제 우리가 스태틱 파일 같은 경우는 CDN이나 AWS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하면은 정말 거의 세계 웬간한 곳들은 직접 거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 서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올라가 있죠. 특히 뭐 여기 가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올라가 있고요.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베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소문이 있긴 한데 아마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빡빡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존 이제 필요가 없어. 아마존에 지금 2,000대 정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할 만한 분량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비스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국소적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웬간한 중요한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엣지 로케이션은 뭐지? 이전에 진짜 센터가 있는 곳이 일반이고 엣지는 아마 그 클라우드 프론트 CDN, 있죠. 예. CDN 그래서 중요한 부분 커버되어 있고 실제로는 여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엣지 쪽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산적 제약도 좀 많이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서버를 50대 구입하려고 치면 처음에 5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존이나 클라우드를 쓸 때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몇 대를 특정한 입력을 하면은 그 컴퓨터만큼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과금만 하면 돼요. 사실 이게 클라우드랑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랑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실제 얘기해보면. 그래서 마치 서버 호스팅 하는 것처럼 컴퓨터 사용하는 거죠. 클라우드를. 그래서 이제 기존 서버와 거의 같은 부분은 이제 요 가장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쪽이 그렇고 기존 서버와 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좀 더 이제 추상화된 계층 파스라거나 파스 쪽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유지보수 네 그렇죠. 그래서 유지보수 개념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마카 켄시라고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발전소 직원인데. 제 가방 이게 책이 하나가 있는데 가방에 뭐가 있어? 책 일단 준비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나리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책 원래 안 보시는 책인데 지금. 계속 읽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근데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 타마카 켄 씨가 쓴 책이에요, 같이. 근데 이게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패턴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왜 발전소냐면은 내가 쓴 만큼만 내면 된다는 거죠. 컴퓨팅 파워라는 개념이 내가 서버 설치해 놓고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불해 놓고서 얼마만큼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쓴 만큼 내가 컴퓨터 10대 켜가지고 10시간 사용했으면은 그만큼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념을 바꿔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직원으로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렇다는 역할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직원이었어요? 그렇고 디지털 오션의 예제를 좀 보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발자로서 편의상 뭐 한 달씩 쓰고 그런데 서버 실행하는 게 일단 엄청나게 쉬워요. 터그봇 크레이트하고 이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사이즈 이건 사이즈인데 66번이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한 달에 5,000원짜리고 i는 이제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 거기도 이미지가 쭉 있기도 하고 내가 만든 걸 쓸 수도 있거든요. 이미지 지정하고 리전은 이제 6번이 싱가포르이고요. 키는 이제 내 컴퓨터에 SSH 키를 연결해주면은 내가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컴퓨터가 뜨게 돼요. 밑에 보면 컨테이너 10이라고 해가지고 IP 주소랑 리전이랑 아이디가 날라오게 되죠.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 접속하면 SSH로 접속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서버 종료하는 것도 뭐 그냥 대소리 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바로 한다고 치면은 지금 만들고 지금 끄면은 빌링이 10원이 나와요. 0.01달러가 나와요. 이게 1시간 동안 제일 싼 걸 쓸 때 가격이거든요. 그럼 1시간 써도 0.1. 시간 단위네, 시간 단위. 네, 1분 써도. 근데 이제 1시간 기준으로 나오니까. 어쨌건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완전 다르고요. 이제 AWS에서 프리티어로 750시간 주거든요. 그 1년 동안. 근데 왜 750시간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1년 사용권이 아니라 750시간인가? 그게 왜냐면은 한 달. 네, 한 달이긴 한데 얘네는 시간 단위로 그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전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4대의 컴퓨터를 세대의 컴퓨터를 10일씩만 쓰면은 다 시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는 그냥 한 대의 컴퓨터를 한 달 동안 실행시킬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한 대를 쓰면 그냥 정지시키지 않고 1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내가 다른 형태로도 물론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면은 사실 터그봇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상머신 띄우는 것보다 더 쉽게 컴퓨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가상머신 띄우면은 뭐 버추얼박스나 VM웨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톨부터 해야 되고. 네, 그쵸. 인스톨부터 해야 되고 사실 뭐 해놨어도 최소한 뭐 부팅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다는 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가상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가동 시간도 길고 환경 구축하거나 이제 미리 프리디파인 해놨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고장 몇 대밖에 안 돼요. 내 컴퓨터 한 대에서 쓸 수 있는 가상머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한 3-4대씩 올려놓으면 굉장히 버벅거리고 쓰기 힘들죠. 그리고 공짜긴 한데 이것도 뭐 좀 그런 면에 제한해서 보면 애매하긴 해요. 근데 클라우드는 단순히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간도 길게 걸리지 않고요. 다양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커 같은 거 쓰시면 IT750 같은 경우도
도커가 설치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갖다 쓰시고 내 컨테이너만 풀해서 쓰시면은 진짜 바로 디플로이가 되거든요. 그거 간단하고 원하는 만큼 실행할 수 있어요. 내가 한 50대 띄우고 싶다. 그럼 50대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당 과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월 호스팅이라거나 컴퓨터 서버 설치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직접 서버를 설치하는 거랑도 다르고 서버 호스팅 해가지고 월 단위로 돈 내는 거랑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꿀 만한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 이제 쿠패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아마 세계에서 레일즈를 제일 잘 쓰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여기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얘네가 이제 만든 것 중에 RSpec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RSpec을 분산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컴퓨터를 한 대로 돌리니까 이걸 17,000개를 실행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CI나 CD 쪽에서 보게 되면은 테스트가 오래 걸리고 배포가 늦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개발 자체가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손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건데 얘네가 이제 하는 짓은 어떤 거냐면은 한 대로 몇 시간 걸리는 일을 그냥 EC2 스팟 인스턴스를 차가지고 8, 9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이게 분산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것만 쓰진 않겠지만 과금 자체가 한 대로 돌리는 거나 물론 이건 다른 용도로 쓰겠죠. 단순히 이렇게 곱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과금 자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맞춰서 쓸 거예요. 단순히 이제 8, 9분 쓰고 끝나는 개념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기존의 어떤 서버 개념에서 연장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좀 약간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얘기가 스케일 아웃하고 오토 스케일링이거든요. 네, 개념적으로 보면은 부하가 커지면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은 부하가 작아지면은 다시 인스턴을 종료시키는 거죠. 이거 뭐 스케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뭐 간단하죠, 진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대응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강 신청 서버 같은 게 진짜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거의 100% 나가거든요. 그 시기에는. 맞아. 근데 걔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서버를 설치한다 치면은 그걸 버티기 위해서 한 500대 이상 설치된다고 치면은 500대의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걔네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것도 대응할 수가 있겠죠. 미리 해놓은 거죠. 네, 여기 지금 여기 AWS 직접 잘 쓰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의 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단순히 이제 컴퓨터 여러 개 띄워놓고 어플리케이션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것들을 하려면 일단 비즈니스 로직을 아주 정교하게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환경 설정이랑 자동화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인스턴스가 썼을 때 그게 동작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영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뜨고 지우는 데 따라서 뜨고 끄는 데 따라서 또 데이터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미 데이터 스토어를 따로 쓰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인스턴스 쪽에 저장되는 게 없도록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에 맞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일 좋은 어떤 원칙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 책에 나오는 좀 애기들이 CDP 클라우드 설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번역해 놓긴 했는데 더 12 팩터 앱이라는 얘가 좀 히로크 쪽에서 사스라고 해야 되나? 사스랑 약간 파스랑 중간쯤에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전제로 한 EC2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 가동되기 위한 환경이 구성된 인스턴스로부터 스탬프 패턴. 이거는 이제 작동하는 인스턴스로부터 똑같은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탬프 패턴으로 생성된 AMI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가상 인스턴스예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서버라는 거는 쓰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원래 우리가 서버 한 번 쓰고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원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드에서는 시간당 과금이라는 개념과 맞물려서 내가 인스턴스 올린 다음에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디스퍼서블 컴포넌트라는 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어떤 부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부품이라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보내주지. 그쵸.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게 클라우드에서는 쓰고 버리는 게 서버인 거예요. 한마디로. 못하났다. 아 그래요? 어디? 여기. CFP랑 이미 한 거. 저걸 보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학기 슬라이드 발표할 때 미리 발표하거든. 완전 못하났어. 맞아. 이거 누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적했는데 안 보셨어요. 여기 잘못됐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카페인 페이스로 계속. 그래서 핵심은 이제 쓰고 버리는 컴퓨터라는 거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미리 설정된 쓰고 버리는 인스턴스라는 거죠. 미리 설정되는 이제 AMI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서버 설정이나 서버 관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자꾸 저거만 뭐예요 이게? 우리 기존의 이제 방식에서 서버 설정이나 서버 관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MI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기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미가 무슨 작제? 아마존 머신 네. 이미지. 머신이. 그냥 이미지를 떠는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의 상태를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작동하는가? 대부분? 그쵸. 바로 그거죠. 아마도 잘 대화한다? 이게 컨테이너 같은 거네. 컨테이너 컨셉이네. 약간 다르죠. 네. 실행 상태를 이미지로 딱 빼는 거 아니에요? 예. 스냅샷 같은. 네. 스냅샷. 그래서 VMC. 뭐 우리는 결국에 이제 아마도 잘 대화만 한다라는 거 전제로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저게 확실한 게 아닌가 보지? 아니 거의 거의 왜 거의란 말이 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미지를 만약에 CPU가 아, 4대 아, 있다고 8대로 됐을 때 아, 뭔가 환경에 따라서 혹시나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환경 설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이제 똑같은 환경 설정으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걸 그렇지. 띄웠을 때. 약간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시스템적인 설정 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카피하면 당연히 하드웨어 스펙이 달라오면 에러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초에 이미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서버 설정하거든요. 뭐 유저 애드하고 셋엠브 하고 apt get하고 인스톨하고 뭐 방화벽 설정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를 막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어디 이 다음 페이지 인스톨. 뭐 잘못됐나요? 그래? 엄청 잘못했어. 민망하네. 네, 아무튼 막 이제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아무튼 설치를 하는데 여기 당연히 한 번 안 되죠. 한 번에 안 되죠. 네,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되고 똑같은 걸 적어놓고 다시 해도 안 돼요. 네, 그게 사실 서버 관리거든요. 그 웬만큼 외우는데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하면 또 업데이트를 막 하죠. 근데 이럴 때마다 잠시만요. 이럴 때마다 뭔가 열심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지보수 하려고 치면은 사실 서버랑 똑같은 개념에서 아마존에 있는 인스턴스도 관리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그냥 윈도우 컴퓨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설치를 해놓으면 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레지스터리 꼬였다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재설치해라 하는 건데 서버 관리도 포맷해.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설치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글이거든요. 이 글이.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시스템은 카드로 만든 집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꿀 때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실 뭐 카드집이라는 게 진짜 지나가기만 해도 넘어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들어가서 고쳐주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서버 관리는 전역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를 거치고 OS를 거치고 뭐 어플리케이션 거치고 이런 거 다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어떤 걸 딱 고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전성 관리는 뭐 거의 가능하지만 거의 관리 불가능하기도 한 거죠. 거의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머신 상태를 그대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이미지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 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냥 이미지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트풀 이미지라는 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역적인 환경 설정 그대로 가져가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근본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고요. 복원하려면 내가 했던 방향을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알 수도 없고 물론 이제 히스토리 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검증도 거의 힘들고요. 그리고 근데 일단 돌아가요. 근데 안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극소적인 확률일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엔 이제 스테이트풀 이미지가 되는 거고 어떤 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어떤 이미지로부터 그냥 가져다 쓰는 디스포서블 컴포넌트 쓰고 버린 이미지라는 거죠. 요게 이제 스테이트풀 이미지라는 어떤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스테이트라는 개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객체 지향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절차 지향이나 객체 지향이 더 좋은 이유는 사실 스테이트를 잘 관리하는 데 있거든요. 전역적인 상태, 전역 변수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진짜 필요한 경우에 써도 최대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의 원죄적인 같은 그런 게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대로 상태로 남아 버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구세주를 만났어요. 컴피규러 매니셔먼트라는 새로운 툴들이 막 등장을 했죠. 와. 오 뭐야 이거? 그동안 밋밋한 엄청 세 보이는데. 그래서 이토 나오야라는 분이 좀 셰프 같은 도구에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태 관리가 귀찮으면 관리 안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직접. 물리적인 머신이 있고 그 위에다가 뭔가 열심히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들이 압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셰프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코드가 되어가는 거죠. 뭐 대표적인 툴로는 셰프라거나 퓨펫이나 뭐 파이썬의 안시블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몇 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충선님이 거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복원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걸 보장하는 게 거의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100% 하지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환경을 보장해 주면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걸 개념으로 여기서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코드로. 그랬을 때 장점은 복원이 가능하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만든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실행시키면은 그 이미지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도 가능해요. 뭐 이건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 어떤 프로세서가 있느냐, 어떤 파일이 있느냐 그런 것도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코드예요, 진짜 이거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GitHub 레포지토리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빌드를 하나 보게 되면요. 이건 셰프 쿡북이었는데 그냥 정말 간단해요. 아파치 설치하는 셰프 쿡북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고 apt-get install 아파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셰프 방식으로. 그리고 서버 스펙은 이제 아파치가 들어간 서버를 실행했을 때 HTTPD가 잘 인스톨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포트 80번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인 거죠. 이거 알스펙을 가져다가 만든 거라서 거의 알스펙이랑 비슷해요. 진짜 별게 다 있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GitHub에서 진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dstat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dstat 쿡북을 집어넣겠죠. 갖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CI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CI 체크. 그러면 CI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CI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CI가 아마존 인스턴스 하나 띄워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이게 제 이미지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요것들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다 통과했으면은 CI가 통과가 돼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내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진짜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들어오면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스테이트레스라는 게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요. 서버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서버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약간 초기 설정에 가까운 거예요. 초기 설정이나 부가적인 설정에 가깝지만 어쨌거나 더 쉬운 작업이라거나 급한 처리 같은 건 다 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미타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미타블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아마 이미 이 개념이 뭔지는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도커가 사실 이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개념을 구현했다기보다도 같은 방향에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타블은 일단 변경 불가능합니다. 자바에서 보면 스트링이랑 스트링 버퍼 차이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써보신 잠깐이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렉 같은 걸로 설정하면 아예 바꾸지를 못해야 돼요. 변수를 아예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타블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스테이트라는 부분을 거의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스테이트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사례로는 뭐 트라비스 CI라거나 피로코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체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할 때마다 새로운 빌드 환경을 구축해 놓고서 거기서 모든 명령을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루비 빌드하면 여기서 뭐 번들 인스톨 다 하거든요. 매번 하고 히로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푸시할 때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가 돌아간다는 걸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관리 가능하고요. 관리 가능하다는 건 이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로 어떤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스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태가 없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한. 왜냐면 이미 앞에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대한 이걸 찍었을 때는 그냥 이미지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그 이미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커 얘기 나오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한 번 빌드하고 어디서나 돌린다 이런 의미에서 도커라는 툴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 개념은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것도 뭐 아마 이 부분 뒷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도커 파일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도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도커 파일을 보면은 이제 아파치를 설치하고 대충 이제 env 파일 설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그거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이 도커 파일이 뭐냐면은 리버티에 썼던 것 같아요. 맞나? 아니네. 이건 예제고 아파치 설치하는 예제고 도커 런을 하면은 제가 좀 앞뒤가 꼬여있네요. 아무튼 제대로 쭉 할게요. 도커라는 툴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한번 빌드를 해놓은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상관없이 어떤 플랫폼에서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디벨롭먼트 VM도 있고 QA 서버도 있고 뭔가 데이터 센터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어디서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커를 보게 되면은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미지 컨테이너 도커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미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상태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에이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빌드라는 명령으로 만들게 되고요. 도커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뭔가 프롬, 우분투라는 베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이거 뭐 만든 사람 이름이고요. 일단은 이거는 apt-get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명령이고 그 다음에 apt 어떤 컨테이너에 필요한 툴들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서 저건 뭐예요? 큐요? 저거 찾아봤다 못 찾겠던데 그걸로 화이트 출력 안 화이트? 근데 왜 Q를 두 개를 썼을까? 더 강력한 진짜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로그를 Q하면 조금 덜 줄긴 하는데 대시 Q도 있고 대시 Q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옵션이? 네. 두 개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벌버스하게 이렇게 출력되는 걸 없애버리는 이 말이네. 근데도 출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없애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막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아파치 세팅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실행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곳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를 쭉 보여드리면요. 리버티 공동 가계부 우리 숑니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여기에 많이 시간 투자했는데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개념적으로 보면 깃허브 훅을 통해서 아까 전에 충선미가 말한 거 되게 비슷해요. 깃허브 훅을 통해서 내가 소스가 업데이트 되는 걸 받는 거죠. 받으면은 젠킨스에서 빌드를 합니다. 근데 젠킨스에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요. 그거를 도커 레지스트리에 올려요. 그러면 리모트 서버가 있잖아요. 리모트 서버가 아니라 리모트 서버가 있잖아요. 외부에 그럼 이게 스테이지 서버인데 얘가 이제 이미지를 풀 받는 거죠. 풀 받고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로컬 서버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젠킨스 단위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한 부분인데 젠킨스 안에 이제 푸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젠킨스가 그걸 보고서 먼저 도커 빌드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 거의 트라비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도커 빌드를 젠킨스가 이제 호스트에 떠 있어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도커 파일이 테스트용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빌드를 하는 거예요. 빌드를 하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시트가 0으로 떨어지면 성공이죠. 0으로 떨어지면 성공이니까 그걸 보고서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용 도커 파일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도커 빌드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레지스트리에 올리는 거죠. 뭐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기반 이미지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나교 DB API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고 워크스페이스 현재 그 레일즈 프로젝트 폴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킨스에서 받았을 때 레일즈 프로젝트 폴더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워크스페이스라는 데다 옮겨주고 레일즈 엠브 세팅해주고 테스트 세팅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레일즈 설정들 쭉 해줍니다. 계속해서 레일즈 번들 인스하고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가 어디지? 이거 프로덕션이네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이제 번들 인스까지 하고 여기서 바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이그레이트 하고 아이스팩 돌리는 거죠. 아이스팩이 실패를 하면은 이게 빌드가 안 되고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은 빌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사실 테스트 환경까지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테스트 하기 위해서 저렇게 컨테이너 만드는 거죠? 네. 이미지 만드는 거죠? 네. 도커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테스트용으로. 이거는 전에도 누가 물어본 건데 그냥 도커 파일점 테스트를 해놓고서 이름만 바꾼 다음에 도커 빌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온빌드라는 옵션이 있죠. 온빌드요? 온빌드를 쓸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 애드하는 부분에. 응? 그런 거 아닐까? 다른 개념인가? 근데 파일명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일명이 아니라 폴더 지정밖에 안 돼요. 빌드를 할 때 폴더 지정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 폴더에 있는 도커 파일을 사용해 보세요. 아니 저기 어차피 이미지를 뜰 거 아니에요 저게. 네. 이미지를 뜨면 새로 소스가 또 바뀌면 또 이미지 또 떠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테스트를 하고서 그 이미지 그냥 지워버려요. 통째로. 무조건. 이건 정말 테스트만 하기 위한.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나 보니까 온빌드라는 거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네. 온빌드 그 밑에다가 도커 그 명령을 쓰면 이번 이미지가 아니고 그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이미지를 만들 때 거기에 실행된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애드 워크스페이스 부분을 여기다 온빌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이미지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이미지 베이스로 하면은 바뀐 소스를 그때 다이내믹하게 소스를 절로 집어넣기 때문에 베이스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는 또 다시 뭐 손댈 거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 책에도 써 있더라고요. 네. 온빌드 보긴 했는데 일단 이건 사실 되게 예전에 쓴 코드긴 하거든요. 한번 다음 만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무튼 여기 테스트 하는 거죠. 아이스팩을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도커 파일은 위에 좀 생략을 하고요. 그냥 레일즈랑 앵귤러 세팅을 쭉 해주고서 익스포즈 3000하고 9000 사실 뭐 이거 3000, 9000 할 필요도 없죠. 9000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파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파일로 실행하는 이미지를 쭉 만들어 놓고서 이게 프로파일에 아마 유니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니콘이겠죠. 유니콘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실행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실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서 그거를 레지스트로에다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먼저 도커 파일 프로덕션을 도커 파일로 만들고서 이게 뭐지? 해시 그 자기 깃에 깃 아이디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미지에 태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아오는 명령어를 쭉 적다 보니까 길어졌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해시라는 제가 저장을 하고서 빌드를 해요. 저게 제일 짧은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저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있거든요. 모르겠어. 더 짧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디만 얻어오고 싶으면 이제 커밋 아이디만. 저기 컴퓨터 아이디 네. 그래서 그걸 뒤에다가 해시로 붙여주는 거죠. 내가 이미지를 만들 때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태그를 다시 한번 붙여가지고 요 해시로 태그를 붙여줘. 이거 왜냐면은 그 요 도커 레지스트리 서버에 보내기 위해서 요 이름을 해시로 붙여주는 거고 똑같이 그리고 레이티스트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개는 최신 버전이니까 그걸 한 다음에 푸시가 빠져있네. 핵심적인 게 맞아. 그냥 꼭 태그 한 다음에 푸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커 레지스트리 점 리모티 라기오 BBIP를 하면은 컴도 빠져 있네요. 그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이 서버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도커 레지스트리를. 그렇게 되면 리모티 스테이지 서버에서는 이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빌드 과정을 하나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테이지 서버에 SSH로 접속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도커 풀을 바로 합니다. 도커 풀을 하고 도커 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프록시 서버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시 주소가 앞에 따라 들어가고요. 서버 도메인으로 저 stage.bbapi.remote.com을 도메인으로 해서 아예 이 커밋에 대한 스테이징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드할 때마다 스테이지 서버가 계속 생기겠죠. 물론 이제 서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비 메모리라거나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던 게 하나의 서버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 개를 구성한다는 게 다중화시키는 게. 근데 일단 도커를 쓰면 그런 게 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해시보다도 브랜치별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제가 손을 놨어요. 이걸 할 때는. 어쨌거나 책임인데요. 이게 양이 다 됐나? 그 저기 해시하고 이렇게 그 달러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게 마치 그 저기 그건가요? 환경 변수. 인터폴레이션 뭐 그런 기능인가요? 환경 아까 변수인데 보니까 수선님도 PWD 있잖아. 네. 그거를 저렇게 안에 넣고 했더라고 앞에. 그 명령을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해서 명령에 넣는 거. 그게 마치 그게 우리 루비에서 인터폴레이션 같은 기능이에요. 스트링 안에다가 이렇게 처음 넣고 그런 컨셉이죠. 인터폴레이션의 문제를 몰라서. 맞아요. 루비 안에 넣는 거 맞아요. 처음 넣고 섞으라는 이렇게 하니까 딱 바로 알아. 스트링에다가 넣는 거 인터폴레이션이 나와요. 루비. 그 인터폴레이션. 대본님 그럼 저 나도 프록시 서버 썼다는 게 HA 프록시 그거예요? 네? 프록시 서버 쓰셨다고 하는 게 HA 프록시 서버 저 그냥 엔진엑스. 아니지? 엔진엑스에서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그 컨테이너가 여러 개인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여러 개 하구나. 근데 이제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자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엑스 프록시 써가지고 주소별로 다 할당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로. 근데 엔진엑스에 그럼 그 해시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거는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설정 설정 파일 하나 쳐야 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요 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풀에서 런하는 작업 있잖아요. 근데 여기 스크립트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엔진엑스 파일을 직접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포트는 무슨 포트로 포트는 도커가 할당해주잖아요. 자동으로 그걸 써가지고. 랜덤한 예. 포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도커 포트 명령어를 써가지고 어디에 할당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쓰면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어쨌거나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약간 좀 개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건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뭐 손은 안 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다 이미지를 쌓는 거예요. 푸시할 때마다
도커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 IP로 돼 있는 사실 도커 아까 이 레지스트리 이미지 이 주소를 쓴 건 아니고 그냥 IP로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제 그 실제 테스트는 BB API에서 안 하고 제 걸 따로 포크 뜬 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 거에서 태그별로 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제가 푸시할 때마다. 그래서 뭐 아이디 쭉 있고 용량도 쭉 있죠. 각각 1기가 차지하는데. 있고요. 저게 깃 폴더도 그렇고 네. 정말 그렇게 최적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썼던 거예요. 이거 해보려고. 그랬고 근데 도커 이미지 용량을 보면은 7기가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캐싱이 먹힌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저는 S3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보면 1240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1기가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변경분만 네. 기록 포함. 그렇죠. 거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크지 않다는 거기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베이스 리니어 파일 시스템을 해가지고 네. 컴퓨터 하나하나들이 그렇죠. 하나의 그 이미지 레이어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사실은 컨테이너 생기면서 그 뭐라 그러나 그 카피언 라이트인가 카피언 라이트라는 컨셉이 들어가서 뭐더 씌워질 때만 뭐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저기 버추얼 사이즈라고 표현했구나. 아 버추얼 사이즈지. 역시 예하네. 버추얼 사이즈네 정말. 진짜 근데 저게 S로 올라간다는 거는 네. 어떤 파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파일이. 맞아요. 그럼 파일 존재하고 그거를 뭐 내가 임의로 어디다 복사해놓고 그걸 어떻게 뭐 S3 대신 거기를 바라보게 하면은 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레지스트리에다가 설정을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일에다 써요. 파일 시스템에다. 설정을 해가지고 S3로 보낸 거죠. 아. 네. 그래서 S3 이모티 도커 레지스트리 버킷에다가 다 쌓고 있고. 저것만 갖고 있으면 레지스트리 띄웠을 때 똑같이 뜨긴 할 거예요. 똑같이 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도커 레지스트 서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띄워도 돼요. 요거만 연결 잘해주면 요거 S3 잘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S3 쓰는 게.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용량이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아마 베이스 쪽에서 아마 거의 베이스 쪽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뭐또 빌드 에센셜이라거나 이런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의 먹은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나는 뭐 해봤자 많아봤자 진짜 몇백 메가 차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리니어 파일 시스템이라는 컨셉은 그게 참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AFS는 그냥 개념이고 요새는 AFS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책에 나와 있을 건데 디바이스 매퍼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디바이스 매퍼가 훨씬 빨라요. 그거 설정해 주는 게 좀 좋긴 해요. 근데 그 책은 좀 이상한 게 디바이스 매퍼가 기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AFS가 기본이에요. 기본은 아닌데.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아 설치를 해도 기본이 아니에요. 그 내가 명시적으로 옵션을 줘야지만 디바이스 매퍼 적용이 되거든요. 그냥 볼륨 타입 같은 거. 그러니까 디폴트로 설치는 돼 있지만 그걸 네. 쓰려면은 그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없는데 디폴트라고 그 책에 써 있긴 하거든요. 그걸 되게 쉽더라고. 디바이스 네, 설치하면 한 줄이 그냥 끝난다고. 그렇게 됐고 아무튼 실제로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별로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기보다 아까 전에 신선미 얘기하신 것처럼 잘 관리해줘야겠죠. 그게 캐시가 잘 타도록. 그랬을 때 실제 1기가 해봤자 아마존에서 한 달에 한 30원밖에 안 할 거예요. 30원인가? 30원 이죠. 비싸네. 그래서 한 몇백 기가 정도까지는 뻔보다 싸. 보면 몇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맥기는 껌 얼마인지 알아요? 깜짝 놀라서 껌 하나 주면 한 700원 할것 같은데. 1,000원, 5,000원. 아니 껌 1,000원이요? 네, 농담으로 껌 써보면 없다. 이거 하나 그 앞으로 뽕까 한 번씩 만 농담으로 말씀 안 해가지고. 써볼까? 서버 값. S3 서버 값이라. 야 서버 값밖에 안 돼. 레지스트리 맞아.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그리는데 이거를 도커가 뽑았죠. 이 그림을. 네. 디프리케이트. 명령어에 있었어요? 저게? 네? 명령어에 있었어요? 네, 명령어가 있어요. 지금 디프리케이트 되긴 했는데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게 나쁜 게 뭐냐면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네, 그래서 별로 유용하진 않아요, 사실. 아무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게 좀 중간에 생략을 하긴 했어요, 사실. 이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걸 렌더링하는 거라서 생략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클수록 이제
어떤 용량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몇백 메가 수도 있고 진짜 몇 바이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 명령 하나 용량 차지 안 해도 저게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애들 말고 엠브 같은 것도 다 네.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가는 것들이 라교 BB API 뭐 쭉 있잖아요. 다른 이미지들이 완성이 된 건데 베이스는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쪽에서 여기까지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아까 7기가 볼처 사이즈가 7기가 나왔는데 네. 밑에 1기가밖에 안 되는 게 저기서 베이스 그러니까 공통된 건 그러니까 페어런트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들이 하고 브랜치별로 되는 게 다 합쳐서 1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걸 다 합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 차이 나는 부분 한 200메가 정도 그렇지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림하고 이미지 잘 맞는 네, 이런 부분을 잘 싸우면은 진짜 용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아끼면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완전 오래된 것도 지워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 버전까지는 보관하고 있대. 관리를 잘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빌드마다 다 이미지를 만들어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은 AMI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VM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네. 그런 게 좀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시 공유가 되고 하면 진짜 도커 파일 아까운 도커 파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사람이 만드는 것도 누가 또 카피해서 또 자기가 또 만들면 빵빵한 도커 파일 생겨. 그렇긴 하죠. 서버 관리자의 입지는 좁아지더라. 그렇지. 서버 관리자는 이제 영역을 바꿔야죠. 그렇지.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도커 관리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뭐야 충선님이 이야기했던 그 도커 파일 만들 네. 때뭐 제일 파일 빼고 하는 거. 벌써 이제 우리 차원님이 이제 거기다 반영할 거라는 거야. 도커 파일을. 그럼 그걸 또 누가 또 카피해 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대로 또 갈 거라는 거야. 계속 진화하는 거지 도커 파일.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운 힘이야. 개발자들한테 이야기가 하는데 서버 관리자들이 서버 관리자 역할이 달라지겠지. 네. 서버 관리자도 좋죠. 짜증은 안 하고. 근데 아마 몇몇 사람만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회사마다 그렇죠. 사람이 줄어들긴 하겠죠. 다 있는데 원래는 MySQL 설치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데 그렇지. 매뉴얼 찾아보면서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더 적어지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 힘들어져. 직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도 도커 개발하러 가요. 그거를 3D가 되어버려. 그냥 뭐 서버 관리자 3D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종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빌드가 끝나는 거죠. 실제로 젠킨스 빌드는 여기까지 해서 저기 어디지? 여기까지 해서 젠킨스 빌드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CI에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빌드 하는데 성공했다.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GitHub 보면 아까 전에 초록색 체크 마크처럼 되면 이렇게 보내주거나 슬랙에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원래 구상 거기까지 한 거예요. 구상.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완성은 못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다음 주제인데 이제 디플로이먼트 베이스드 온 도커를 기반으로 하는 디플로이먼트 배포는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가진 의미를 포함을 해서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성된 거 거의 그것뿐인 거예요. 말이 꼬이네. 네, 완성된 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건 이제 돌아간다고 보장해 놓은 거죠.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exe 파일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뭐 100% 보장은 안 되잖아요. 환경까지 보장을 해서 경량으로 하는 거죠. VM보다 훨씬 가볍게. 그리고 도커의 장점은 이제 여전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컨테이너를 쓰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은 도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도커라는 플랫폼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지 않냐. 네.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도커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진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헤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도커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전제를 빼고 들어가는 건 어떤 얘기냐면 도커는 그냥 하나의 툴일 뿐이다. 도커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을 구현해주는 실현해주는 어떤 하나의 툴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하시코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하시모토 미셸이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 걔 제일 유명한 게 베이그런트라는 게 있죠. 베이그런트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게 사실 루비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고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패커라거나 서프라거나 컨설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이뮤테이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툴들이에요. 그래서 도커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럼 패커라는 걸 쓰면 돼요. 패커는 뭐냐면은 뭐 또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그냥 범용적 이미지 생성기예요. 보게 되면은 프로비저너라는 개념이 있고 빌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비저너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막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셰프 쓸 수 있고 안시블, 뭐 퓨펫, 쉘스크립트 써가지고 내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 에지어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저 프로비저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고서 어떻게 출력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존 EC2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디지털오션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도커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써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커 파일과 도커에 어떤 붙잡혀 있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도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그걸 이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이그런트와 패커까지 보게 되면 결국에 디벨롭먼트와 디플로이먼트 이미지가 완전히 통합이 되는 세 개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쟤는 야망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넥스트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토스케일링이나 이제 그런 데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의 어떤 서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인스턴스가 실행이 됐는데 내가 뭘 하는지 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줄지 그게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주제로서 요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OS도 있어요. 코어 OS라는 게 있는데 그 코어 리눅스랑은 다른 거예요. 코어 리눅스가 이제 부트2 캠프에서 부트2 도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코어 OS는 도커를 실행하기 위한 OS예요. 그냥 도커가 깔려 있고 etcd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툴이 깔려 있고 플리트라고 하는 도커를 여러 대 실행시키기 위한 툴이 깔려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진짜. 거기는 패키지 관리자도 없고 도커를 통해서만 뭔가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군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네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나한테 뭐가 올라왔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노드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서프도 약간 서비스 디스커버리 일종인데 이건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노드 단계에서 하는 거고 얘는 좀 서비스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기는 도커 가지고만 전체 시스템 구축하겠다면 코어 OS는 훨씬 더 좋겠네. 아 그렇죠. 저게 되게 궁금한데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뭔가 그냥 단순 설치해서 뭔가 깔는 그런 거. 이게 약간 패키지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하려면 되게 제한이 많이 돼요. 도커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좀 실험적인 단계? 가까운데 좀 재밌는 거는 도커가 나오자마자 이게 나왔거든요. 엄청 좀 선구적인 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이 결국 이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미샤 하시모토가 자기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아이고 안 뜨네. 네, 아무튼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돼. 슬라이드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미래라는 거죠. 결국에 계속해서 클라우드 가격이 싸지고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 이런 식의 방식의 서버 관리가 약간 클라우드적인 방식이고 클라우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거엔 없던 방식으로서. 네, 끝입니다.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